이거 저희 엄마 손목시계랑 똑같은데요? 면접장에서 들려온 낯선 지원자의 한마디에 한승우 회장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매일 차고 다니는 이 낡은 오르골 손목시계는 24년 전 아내와 커플로 주문 제작한 세상에서 단 2개밖에 없는 시계입니다. 하지만 이 시계를 오늘 처음 본 24살 여자가 알아본 겁니다. 24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오지 못한 아내와 딸, 그 뒤로 한승우 회장은 차가운 유골함을 하루도 빠짐없이 닦았습니다. 승우는 알지 못했습니다. 홀로 울리던 이 시계가 잃어버린 반쪽을 만나는 순간 24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새벽 5시 서울 성북동 대저택. 대한 헤리티지 그룹 회장 한승우. 그가 지금 2개의 유골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승우의 손이 작은 유골함 위에서 멈췄어요. 이마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오늘따라 이상합니다. 분명 사람의 뼈가 담겨 있어야 할 무게인데 손에 느껴지는 건 텅 빈 허망함 뿐이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24년 전 사촌 동생 상호가 직접 화장터에서 수습해 온 유골함이었습니다. 그때 상호는 밤새 울어 눈이 퉁퉁 부은 얼굴이었어요. 형수님과 조카의 유골이라며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죠. 24년을 한결같이 곁을 지켜온 동생이었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어요. 승우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예민해진 거야. 슬픔이 너무 오래되면 감각도 이상해지는 법이니까. 억지로 의욕을 눌렀어요. 재단 한쪽에 놓인 낡은 분홍색 쪽쪽이 돌도 안 된 딸아이의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고무는 사가 너덜너덜했지만 버릴 수가 없었어요. 회사에서 승우는 수천 명의 직원 앞에서 단 한 번도 표정을 바꾼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새벽 의식 앞에서만큼은 딸을 잃은 한없이 여린 아버지일 뿐이었어요. 승우는 쪽쪽이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살아있었다면 24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나이였겠죠. 아빠 하고 부르는 목소리를 단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름조차 지어주지 못했어요. 그때 서재문이 열렸습니다. 사촌 동생 한상우가 쟁반을 들고 들어섰어요. 57, 승우보다 1살 아래. 입꼬리가 늘 살짝 올라가 있어서 누가 봐도 따뜻한 인상이었습니다. 형님, 이른 아침부터 또 여기 계셨군요. 상우가 쟁반을 내려놓았어요. 따뜻한 차 한 잔과 약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고함량 비타민입니다. 요즘 너무 안 드시니까요. 승우는 고개를 돌려 상우를 바라봤어요. 괜한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자신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승우는 말없이 찻잔을 한쪽으로 밀어냈어요. 형님, 산 사람은 살아야죠. 상우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어요. 괜찮다. 나가봐라. 상우가 물러났습니다. 문이 닫히자 승우는 낡은 오르골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아내 해숙과의 결혼기념으로 맞춘 커플 시계. 뮤지컬 워치라 불리는 오르골 시계였습니다. 태엽을 감으면 섬집 아기 자장가가 흘러나오는 승우가 스위스에서 특별 주문 제작한 세상에 단 2개뿐인 시계였죠. 땡그랑 땡그랑. 맑은 오르골 소리가 서재를 가득 채웠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24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가족 나들이를 가던 날이었습니다. 해숙과 돌도 안 된 딸아이가 뒷좌석에 앉아 있었죠. 산길을 달리던 중 갑자기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차는 가드레일을 뚫고 절벽 아래로 굴렀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병원 침대 위였어요. 상우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형수님과 조카가 사망했다고. 시신은 너무 훼손되어 화장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날 이후 승우는 웃는 법을 잊었습니다. 시계 소리가 멎었어요. 승우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때 문이 다시 열렸어요. 비서실장이 급히 들어섰습니다. 회장님, 긴급 보고입니다. 비서실장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무언가 중대한 일이 있다는 표정이었죠. 이상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회장님, 시계와 똑같은 시계를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승우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세상에 단 2개뿐인 시계. 하나는 자신이 갖고 있고 다른 하나는 죽은 아내의 것이었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승우가 낮게 내뱉었습니다. 면밀히, 확실하게 조사해봐.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1시간 뒤 대한 헤리티지 본사 빌딩.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승우는 복도에서 상우와 마주쳤어요. 그 뒤에는 이사회 임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형님, 후계자 문제입니다. 이제 더는 미룰 수 없어요. 상우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승우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후계자 얘기만 나오면 미뤄두고 있었죠. 승우는 말없이 면접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신입사원 면접이 있는 날이었어요. 같은 시각 면접 대기실. 24살 휴학생 김가은이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긴장된 얼굴로 자기소개를 외우고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계사업부에 지원한 김가은입니다. 가은은 긴장하면 나오는 버릇대로 손끝을 뜯기 시작했어요. 손톱 주변이 벌겋게 일어나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고치지 못한 습관이었죠. 가은의 어머니는 도시 외곽에서 작은 시계방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24년을 홀로 딸을 키우며 시계 수리로 생계를 이어온 분이었죠. 가은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시계 수리를 배웠습니다. 20살에 이미 웬만한 장인 못지않은 실력을 갖췄어요. 대한 헤리티지는 가은에게 꿈의 직장이었습니다. 반드시 붙어야 했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오르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땡그랑 땡그랑. 가은의 고개가 번쩍 들렸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 소리, 어릴 때부터 엄마가 들려주던 자장가. 세상에 똑같은 소리를 내는 시계가 또 있을 리 없었어요. 엄마의 시계는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고 했거든요. 가은은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습니다.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복도를 꺾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손목시계 태엽을 감고 있었어요. 승우는 면접 전 마음을 다잡으려는 듯 했죠. 58쯤 되어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 한승우 회장이었습니다. 가은은 그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승우도 멈춰섰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젊은 여자.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승우의 심장이 멎었어요. 죽은 아내의 쑥. 그 24년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똑같은 눈, 똑같은 코, 똑같은 입술. 해숙을 빼닮은 얼굴이었어요. 둘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그 시계 노래. 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엄마 시계와 똑같아요. 승우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세상에 단 2개뿐인 시계. 한 개는 자신이, 다른 한 개는 죽은 아내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의 어머니가 똑같은 시계를 갖고 있다고요? 승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릴 것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비서에게 급한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 오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면밀히 조사해보니 허위 제보라 합니다. 역시 알았네. 순간 승우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가은이 회장의 개인사를 미리 조사해서 면접 점수를 얻으려는 수작을 부린다고 생각한 거죠. 허위 제보에 이어 면접생들까지 회장의 약점을 이용한다는 생각에 승우는 실망스러웠습니다. 됐어요. 그만 가보세요. 승우가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가은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졌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호였어요.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그가 가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뭐 하는 거야? 어디서 회장님께 사기를 쳐? 상호의 목소리가 복도에 쩌렁쩌렁 울렸어요. 그가 가은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가은이 비틀거리며 벽에 등을 부딪혔어요. 눈가가 붉어졌지만 가은은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억울했어요. 진심으로 한 말이었는데 사기꾼 취급을 받다니. 승우는 상호의 행동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믿을 건 상호뿐이라고 생각했죠. 24년을 한결같이 자신을 지켜준 동생이었으니까요. 면접장에 들어가지. 승우가 돌아서며 말했어요. 상호가 뒤따랐습니다. 면접장은 차가운 형광등 아래 긴 테이블이 놓인 방이었어요. 승우가 상석에 앉았고 상호가 그 옆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지원자들이 한 명씩 들어와 질문에 답하고 나갔어요. 가은의 차례가 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가은이 들어섰어요. 아까 복도에서의 굴욕이 무색하게 당당한 걸음이었습니다. 턱을 들고 어깨를 펴고 똑바로 걸어왔죠. 대단한 배짱이었어요. 저런 상황을 당하고도 무너지지 않다니. 승우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가은이 의자에 앉았어요. 그 순간 승우의 시선이 가은의 손에 멈췄습니다. 손끝을 뜯고 있었어요. 엄지손가락 끝이 벌겋게 일어나 있었습니다. 피가 맺힐 듯 말 듯한 상처들. 긴장하면 무의식적으로 뜯는 버릇인 게 분명했어요. 승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자신도 똑같은 버릇이 있었거든요. 긴장하면 손끝을 뜯는 어릴 때부터 고치지 못한 습관. 승우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톱 주변에 오래된 상처 자국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은의 손에도 똑같은 상처가 있었죠. 이상했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이력서를 보니 시계 수리 경력이 있던데요. 승우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가 시계방을 운영하십니다.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가은이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승우의 눈이 이력서 위를 훑었어요. 이름 김가은. 2002년생.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딸이 태어난 해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그때 상호가 끼어들었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요? 상호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시계방이면 수입이 시원찮았겠네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으니 우리 회사가 절실하겠군요. 가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단단해졌어요.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았어요. 시골 시계방에서 시계 고치는 거랑 저희 회사 업무랑은 많이 다를 텐데 잘 버틸 수 있을까요? 상호가 압박했어요. 승우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찌릿했어요. 마치 자신의 딸이 모욕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지만 그 감정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가은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시계 수리를 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가은의 목소리가 조용하지만 단단했어요. 아무리 고장난 시계도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움직인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승우의 손이 멈췄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해숙이 자주 하던 말이었거든요.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움직인다.
결혼 전부터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죠. 그냥 우연일까요? 내가 정말 미쳐가는 건가? 승우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면접이 끝났습니다. 가은이 일어나 인사를 하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승우는 가은이 앉았던 의자를 바라봤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머리카락 한 올이 걸려 있었어요. 승우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상우가 다음 지원자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승우는 슬쩍 그 머리카락을 집어 손수건에 쌌습니다. 이성으로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확인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죠. 그날 밤 승우는 비서에게 유전자 검사를 지시하였습니다. 자신의 머리카락과 가은의 머리카락, 최대한 빨리 결과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비서는 긴급 의뢰라 이틀이면 나온다고 했습니다. 같은 시각 상호의 집무실. 상호는 어두운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책상 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무님, 회장님이 유전자 검사소에 연락하셨습니다. 부하의 목소리였어요. 상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뭐라고? 오늘 면접 본 지원자의 머리카락을 가져가셨다고 합니다. 상호는 전화기를 든 채 굳어버렸어요. 24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여자가 설마. 상호의 손이 떨렸어요. 검사소 직원을 접촉해 상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결과를 받고 무조건 불일치로. 금액은요? 얼마든지 줘. 전화를 끊은 상호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24년. 그 긴 세월 동안 쌓아온 것들을 무너뜨릴 순 없었어요. 한편 승우는 무언가가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가은의 이력서에 적힌 주소. 도시 외곽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24년 전 사고가 났던 곳에서 멀지 않았어요. 승우는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비서도 경호원도 데려가지 않았어요. 혼자서 그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도시 외곽의 낡은 골목. 간판도 제대로 없는 작은 시계방이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승우는 차를 세우고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어요. 낡은 작업대 앞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시계를 수리하고 있었죠. 뒷모습만 보였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 어깨선, 저 고개 숙인 각도. 그때 그 여인이 잠시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어요.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승우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해숙이었습니다. 24년 전 죽었다고 믿었던 자신의 아내. 나이는 들었지만 그 얼굴을 잊을 리 없었어요. 승우의 두 손이 핸들을 움켜쥐었습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차 안에서 터져나오는 울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살아있었어. 당신이 살아있었어. 목구멍에서 터져나오는 오열을 손으로 틀어막았어요. 24년 동안 매일 새벽 유골함을 닦으며 울었던 시간들. 그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승우는 차 문을 열려고 했어요. 당장 달려가 아내를 안고 싶었습니다. 그때 시계방 맞은편 골목에 주차된 검은 차 한 대가 눈에 들어왔어요. 창문 너머로 남자 두 명이 시계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승우의 손이 멈췄어요. 저건 뭐지? 왜 저 사람들이 이 시계방을 감시하고 있는 거지? 상우가 승우의 행적을 감시하라고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승우는 이를 악물고 차 문을 다시 닫았습니다. 시동을 걸고 천천히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백미러 속으로 점점 작아지는 시계방. 승우는 눈물을 삼키며 중얼거렸습니다. 반드시 돌아올게. 이번엔 당신을 지킬게. 24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시간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승우는 낡은 코트를 걸치고 다시 시계방 앞에 섰습니다. 어젯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창문 너머로 보았던 해숙의 옆모습이 떠올랐죠. 24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아내. 그 사람이 살아 있었습니다. 승우는 코트 깃을 세우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골목 끝.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제 보았던 검은 차가 안 보였습니다. 승우는 빠른 걸음으로 시계방 문을 밀었어요. 낡은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시계방 안은 좁았어요. 벽면 가득 오래된 시계들이 걸려 있었고 째깍째깍 소리가 겹쳐 울렸습니다. 기름 냄새와 먼지 냄새가 섞인 공기. 24년을 이곳에서 버텨온 세월의 냄새였죠. 작업대 앞에 앉아있던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해숙이었어요. 돋보기를 쓴 채 정밀 부품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핀셋이 들려 있었고 작업등 아래로 주름진 얼굴이 드러났어요. 24년 전에 젊고 화사했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죠. 해숙이 손님을 맞으려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굳어버렸습니다. 승우와 눈이 마주쳤어요. 핀셋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작업대 위에 있던 정밀 부품들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부품들이 떨어지는 소리가 좁은 공간에 울렸습니다. 당신은 해숙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작업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승우의 입술도 떨렸어요. 해숙아. 24년 만에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목이 메어 제대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해숙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리며 승우에게 다가왔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당신이야? 나야. 나. 승우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24년 동안 시계를 고치며 닳아버린 손. 두 사람의 눈에서 동시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떻게 여길. 해숙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어. 그때였습니다. 창밖으로 검은 차 한 대가 골목에 들어서는 게 보였어요. 어제 보았던 그 차였습니다. 해숙의 몸이 순간 굳었어요. 밖에 감시하는 사람들이 온 것 같아요. 해숙의 목소리가 급박하게 낮아졌어요.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24년 동안 숨어 살다 보니 누군가 감시하고 있다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었죠. 손님인 척해요. 시계 고치러 온 것처럼. 제발. 승우는 상황을 즉시 파악했습니다.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를 풀어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 시계 좀 봐주세요. 갑자기 멈춰버렸네요. 해숙은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집어들었어요. 돋보기를 쓰고 들여다보는 척했습니다. 밖에서 보면 그냥 시계를 살펴보는 모습이었죠. 상호예요. 해숙이 시계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24년 전 그 사고. 상호가 꾸민 거예요. 승우의 손이 떨렸어요. 상호. 24년을 곁에서 자신을 지켜왔다고 믿었던 사촌 동생. 처음엔 셋 다 죽이려 했어요. 그런데 살아남았죠. 해숙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와 가은이도 살아났어요. 하지만 상호가 협박했어요. 승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당신 앞에 다시 나타나면 가은이를 죽이겠다고. 해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인 채 시계만 바라봤어요. 밖에서 보면 그냥 작업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숨어 살았어요. 24년을. 승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4년. 매일 새벽 유골함을 닦으며 울었던 시간들. 그 유골함이 가짜였어요. 상호가 만든 거짓이었습니다. 이름도 바꿨어요. 해숙이 말을 이었어요. 한가은을 김가은으로 키웠어요. 재성을 따서요. 상호 눈에 띄지 않게. 승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하지만 밖에 감시자들 때문에 표정을 억지로 숨겨야 했죠. 당신은 몰랐겠지만 저는 매일 당신 소식을 찾아봤어요. 해숙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가은이한테는 아빠가 죽었다고 했어요. 승우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는 척했습니다. 눈물을 들키면 안 됐으니까요. 승우는 시계방 벽을 바라봤어요. 작업대 뒤쪽 벽에 사진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졸업식, 중학교 교복을 입은 모습, 24살이 되기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담겨 있었어요. 자신이 보지 못한 딸의 성장, 이름조차 불러주지 못했던 아이. 승우는 사진을 똑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대신 시계에 시선을 고정한 채 물었어요. 저 사진들이 가은이야? 네. 혼자 키웠어요. 해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우의 손이 떨렸어요. 호화로운 대저택에서 유골함을 닦고 있을 때 아내와 딸은 이 좁은 시계방에서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가은이한테 아빠라 얘기하지 마세요. 해숙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알면 위험해져요. 상우가 찾아낼 테니까. 승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은을 지키려면 지금은 참아야 했어요. 그때 승우는 코트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낡은 분홍색 쪽쪽이를 꺼냈어요. 24년 동안 품고 있었던 딸의 유품. 고무는 사가 너덜너덜했지만 버리지 못했죠. 승우가 쪽쪽이를 작업대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해숙의 손이 멈췄어요. 그 쪽쪽이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24년 동안 매일 생각했어. 승우가 낮게 말했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잊은 적 없어. 해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쪽쪽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여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4년 동안 삼켜왔던 울음이 터져나왔어요. 24년. 멈춰있던 두 사람의 시간이 마침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해숙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창밖을 확인했습니다. 창밖의 검은 차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감시자들의 눈이 시계방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눈물을 훔치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새로운 시계를 고르는 것처럼 연기해요. 저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승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내의 말대로 진열장을 둘러보는 척했습니다. 해숙은 작업대 옆 낡은 금고로 다가갔어요. 녹슨 다이얼을 돌려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승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손목 시계가 들어 있었어요. 자신이 가진 것과 똑같은 커플 시계. 24년 전 결혼 기념으로 함께 맞췄던 뮤지컬 워치였습니다. 이건? 승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버릴 수 없었어요. 당신과의 마지막 추억이었으니까. 해숙이 시계를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두 개의 시계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24년 만의 재회였죠. 같이 감아볼까요? 해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승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떨렸어요. 각자 시계의 태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감기 시작했어요. 딸깍 딸깍. 태엽이 감기는 소리가 좁은 시계방에 울렸습니다. 잠시 후 두 시계에서 오르골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땡그랑 땡그랑. 24년 전 딸이 태어나던 날 분만실 앞에서 함께 들었던 멜로디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따로 울리던 두 선율이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완전했던 음들이 서로를 채우며 완벽한 화음을 만들어냈어요. 시계방 전체가 그 선율로 가득 찼습니다. 마치 2002년 그날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승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해숙도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참았어요. 24년.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시계방 문이 열렸어요. 엄마, 나왔어. 가은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딸이 문을 열다 멈춰 섰어요. 오르골 소리가 귀에 들어왔거든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들려주던 자장가.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더 풍성하고 더 완벽한 화음이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가은이 홀린 듯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작업대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발견했어요. 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며칠 전 면접장에서 봤던 회장이었어요. 그때 복도에서 자신에게 차갑게 굴었던 사람. 회장님? 승우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딸이 눈앞에 있었어요. 자신의 피를 나눈 친딸. 하지만 아빠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해숙의 부탁대로 정체를 숨겨야 했어요. 가은의 안전을 위해서. 김가은 씨. 승우가 애써 평온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시계 고칠 곳을 찾다가 여길 알게 됐어요. 검색해보니 전국에서 제일 실력 좋은 시계방이라고 하더군요. 해숙이 옆에서 맞장구를 쳤어요. 네, 손님이 시계 수리 맡기러 오셨어. 마침 잘 됐네. 차 한 잔 내와라. 가은은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잠시만요. 가은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뒷모습. 승우는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봤어요. 24살. 바르게 자랐구나. 어려운 환경에서도 당당하고 씩씩하게.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부성애. 24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죠. 승우는 이를 악물고 그 감정을 억눌렀어요.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가은이 차를 내왔어요. 세 사람이 어색하게 마주 앉았습니다. 가은은 회장이 왜 이런 허름한 시계방에 왔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자연스럽게 대하니 묻지 않았습니다. 김가은 씨, 며칠 전 면접에서는 미안했어요. 좀 무뚝뚝하게 대했죠. 승우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괜찮습니다. 면접이 원래 그런 거니까요. 가은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활짝 웃는 얼굴이 해숙과 닮아 있었습니다. 승우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얼른 고개를 돌려 찻잔을 들었습니다. 잠시 후 승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시계는 내일 찾으러 올게요. 감사합니다. 해숙에게 인사를 건네고 문을 열었습니다. 가은이 따라 나와 배웅했어요. 조심히 가세요, 회장님. 네. 김가은 씨도. 승우는 딸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시계방 문이 닫혔습니다. 골목을 걸어 나오며 승우는 중얼거렸어요. 이제 아빠가 다 되돌려 놓을게.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눈빛이 서늘하게 변했어요. 상호, 내가 뺏어간 24년. 반드시 되찾겠다. 같은 시각, 상호의 집무실. 상호는 어두운 방에서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부하가 보내온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승우가 시계방에서 나오는 모습, 그리고 그를 배웅하는 젊은 여자. 김가은. 상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24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면접봤던 여자가 그럼 한가은이란 말인가. 상호의 손이 떨렸어요. 만약 형님이 진실을 알게 되면 24년 전 자신이 저지른 살인 미수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둘 순 없어. 상호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그의 눈에 살기가 어렸습니다. 스캔들로 만들어야겠어. 추잡한 관계로 조작하면 이사회에서 해임할 수 있어. 상호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상호는 휴대폰을 들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파파라치 불러. 형님과 저 여자가 만나는 장면 전부 찍어.
전화를 끊은 상우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같은 밤 성북동 대저택. 승우는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상우가 며칠 전 가져다 준 약병이 놓여 있었어요. 고함량 비타민이라고 했던 것. 승우는 약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로 걸어갔어요. 변기 뚜껑을 열었습니다. 약을 전부 쏟아부었어요. 물을 내렸습니다. 승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그리고 바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나왔지? 분명 불일치일 거야. 상우가 개입했을 테니까 바로 찢어버려. 그리고 상우의 모든 행적을 재조사해. 24년 전부터 지금까지 전부. 전화를 끊은 승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어딘가에 아내와 딸이 있었습니다. 24년 동안 숨어 살았던 두 사람. 기다려, 이제 이 아빠가 지켜줄게. 승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복수의 불꽃이 가슴속에서 타오르고 있었어요. 24년간 멈춰있던 시계가 마침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가은의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대한 헤리티지 그룹 인사팀. 가은은 휴대폰을 들고 펄쩍 뛰었어요. 어머니에게 달려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나 대한 헤리티지 붙었어. 24년을 숨어 살며 키운 딸이 드디어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걱정도 앞섰습니다. 가은이가 회장이 아빠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떨지, 그리고 한상우가 또 어떠한 짓을 벌일지를요. 첫 출근 후 며칠이 지났어요. 어느 날 가은에게 회장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신규 직원 대상 현장 조사, 사업 확장을 위한 재래시장 실태 파악, 회장님이 직접 동행하신다는 내용이었어요. 가은은 긴장했습니다. 시계방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그 회장님. 왠지 모르게 신경이 쓰이는 사람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서울 외곽의 재래시장 입구, 쌀쌀한 늦가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장 골목에서는 생선 굽는 냄새와 떡볶이 냄새가 뒤섞여 흘러나왔어요. 승우가 검은 코트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평소의 날카로운 인상과는 달리 오늘은 어딘가 부드러워 보였어요. 가은이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늦지 않았죠? 아니, 딱 맞춰왔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북적이는 인파, 좁은 골목, 사방에서 들려오는 호객 소리. 승우는 이런 곳이 낯설었어요. 24년 동안 호텔, 레스토랑과 고급 식당만 다녔으니까요. 시장 바닥에 물기와 생선 비늘이 구두에 묻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딸과 함께니까요. 인파가 밀려들었어요. 승우가 사람들 사이에서 휘청거렸습니다. 그때 가은이 승우의 옷소매를 잡았어요. 회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길 잃으시겠어요. 가은의 손이 승우의 팔에 닿았습니다. 승우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딸의 손길. 24년 만에 처음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김가은 씨, 요즘 K푸드가 세계적으로 인기라던데 시장에서 파는 메뉴 중에는 어떤 게 인기 있나요? 승우가 물었어요. 사업 이야기를 빌미로 대화를 이어가고 싶었거든요. 가은이 눈을 빛냈습니다. 떡볶이요. 시장 떡볶이가 진짜 맛있거든요. 저기 저 집이 유명해요. 가은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허름한 포장마차였어요. 빨간 천막 아래 플라스틱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승우는 떡볶이를 잘 먹지 않았어요. 매운 음식이 체질에 맞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딸이 권하는 음식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한번 먹어볼까요? 두 사람이 포장마차 앞에 앉았어요.
주인이 빨간 떡볶이 한 접시를 내왔습니다. 승우가 떡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어요. 매운맛이 목을 탔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승우는 계속 먹었습니다. 가은이 물을 건네며 웃었어요. 회장님도 떡볶이 잘 드시네요. 맨날 스테이크만 드시는 줄 알았는데. 승우는 대답 대신 웃음만 지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매운맛 때문이 아니었어요. 딸과 함께 떡볶이를 먹는 이 순간 24년 동안 꿈꿔왔던 평범한 행복이었습니다. 떡볶이를 먹고 시장 골목을 걷다가 옷가게 앞을 지나게 됐어요. 알록달록한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김가은 씨, 요즘 뭐가 유행이에요? 승우가 물었어요. 가은이 옷가게를 둘러보다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요즘은 이게 유행이에요. 할머니 꽃무늬 조끼. 가은이 가리킨 건 화려한 꽃무늬가 그려진 누비 조끼였어요. 시장 할머니들이 즐겨 입는 그 조끼였죠. 이게요? 승우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레트로 감성이라고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예요. 옷가게 주인이 끼어들었어요. 손님, 지금 하나 사면 하나 반값이에요. 승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2개 주세요. 가은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회장님, 2개요? 하나는 김가은 씨 거예요. 현장 조사 수고비라고 생각해요. 승우가 조끼 하나를 가은에게 건넸습니다. 2 사람은 각자 조끼를 입었어요. 거울에 비친 모습, 꽃무늬 조끼를 입은 재벌 회장, 그 옆에 똑같은 조끼를 입은 24살 신입사원. 가은이 먼저 웃음을 터뜨렸어요. 푸아, 회장님 너무 웃겨요. 승우도 따라 웃었습니다. 배를 잡고 웃었어요. 이렇게 웃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었습니다. 24년. 웃음을 잊고 살았던 시간. 딸 덕분에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요. 점심때가 됐습니다. 회장님, 배고프시죠? 추운 날엔 시장 국밥이 최고예요. 가은이 앞장서서 걸었어요. 좁은 골목을 돌아 허름한 국밥집 앞에 멈췄습니다. 승우는 가은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테이블과 플라스틱 의자, 벽에는 누렇게 바랜 메뉴판이 붙어 있었어요. 가은이 주인에게 주문했습니다. 이모, 순대국 2개요. 하나는 순대만 넣어주시고 하나는 다 넣어주세요. 승우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왜 따로 주문해요? 회장님이 돼지 부속을 못 드실 것 같아서요. 순대만 넣은 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거든요. 승우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딸의 세심한 배려. 아빠인 줄도 모르면서 이렇게 챙겨주다니. 국밥이 나왔어요.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가은이 들깨가루를 국밥에 넣으며 설명했어요. 이렇게 들깨가루 넣고 순대는 좀 식혀서 쌈장에 찍어 드시면 돼요. 국밥이랑 깍두기 조합은 진짜 최고의 K푸드가 될 거예요. 승우는 가은이 시키는 대로 따라했습니다. 국물 한 숟갈을 떠서 입에 넣었어요.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몸이 녹는 것 같았어요. 꿈 같았습니다. 딸과 함께 시장에서 국밥을 먹는 이 순간이.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시장 골목 어딘가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울리고 있었다는 걸. 상우가 고용한 파파라치였습니다. 떡볶이를 먹는 모습, 꽃무늬 조끼를 입고 웃는 모습, 국밥집에서 마주 앉은 모습, 모든 장면이 자극적인 각도로 촬영되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본사 빌딩. 비서실장이 승우에게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승우가 보고서를 펼쳤어요. 24년 전 브레이크 훼손 진범은 바로 한상호. 24년 동안 회사 자금을 횡령한 증거들, 사망 증명서를 조작한 증거, 그리고 커플 시계의 거짓 제보도
승우를 정신 이상으로 몰기 위한 상호의 계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승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24년 동안 믿었던 동생, 그자가 모든 것의 원흉이었어요. 승우는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어요. 상호, 이제 끝이야. 그의 눈에 차가운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은이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복도를 지나가는데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래. 회장님이랑 시장에서. 어휴, 저런 애가 어떻게 들어왔대? 가은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더 심해졌어요. 동료들이 대놓고 눈을 흘겼습니다. 책상 위에는 누군가 올려둔 사내 게시판 출력물이 놓여 있었어요. 가은이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사진 속에는 어제 시장에서 찍힌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승우와 나란히 떡볶이를 먹는 모습, 꽃무늬 조끼를 입고 웃는 모습, 국밥집에서 마주 앉은 모습, 그 위에 자극적인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58회장과 24살 신입사원의 부적절한 관계. 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오해였어요. 현장 조사였을 뿐인데. 그때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김가은 씨, 부회장실로 오세요. 상호의 비서였어요. 가은은 불안한 마음으로 부회장실로 향했습니다. 상호가 검은 가죽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앉아. 상호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했어요. 가은이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상호가 천천히 돌아섰어요. 그의 손에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상호가 서류를 탁자 위에 던졌어요. 가은이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회장 개인정보조사 메모. 가은의 이름으로 작성된 것처럼 꾸며진 문서였어요. 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이런 거 쓴 적 없어요. 제 글씨체도 아니에요. 그래. 그럼 이건 뭐야? 상호가 비웃었어요. 회장님 개인사 조사에서 접근하고 시장까지 따라다니며 추근대고 전형적인 꽃뱀이잖아.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가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회장님이 직접 현장 조사를 가자고 하셨어요. 저는 그냥 따라간 것뿐이에요. 상호가 입꼬리를 올렸어요. 가식적인 미소였습니다. 그래, 그 말 회장님 앞에서 해봐. 문이 열렸습니다. 승우가 들어섰어요. 가은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회장님이라면 오해를 풀어줄 수 있을 거예요. 회장님, 저는 정말 됐어요. 승우가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가은의 말이 목구멍에서 멈췄어요. 실망했어요. 당장 해고해요. 가은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나가요. 승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가은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은이 고개를 숙이고 문을 열었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가은의 등이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죠. 문이 닫혔습니다. 승우가 주먹을 움켜쥐었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책상을 내리쳤어요. 손등이 찢어지며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승우는 아픔을 느끼지 못했어요. 딸에게 그런 말을 해야 했습니다. 상호를 속이기 위해, 가은을 지키기 위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딸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어요. 상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사실 상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며칠 전 시계방에서
형님과 형수가 만나는 장면을 보고받았을 때부터 형님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됐다는 걸, 그런데도 모른 척 지켜봤습니다. 형님이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그리고 방금 저 모습, 피가 흐르도록 책상을 내리치다니, 이대로 가다간 상호 자리가 바로 없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상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었어요. 형님이 증거를 모으고 있을 겁니다. 경찰에 넘기기 전에 끝내야 해요. 오늘 밤, 지금 당장. 상호는 승우에게 다가갔어요. 24년 동안 연기해온 다정한 동생의 얼굴을 지었습니다. 형님, 손 괜찮아요? 승우가 고개를 돌렸어요. 상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괜찮아. 승우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상우가 한숨을 쉬었어요. 연기였습니다. 형님,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승우의 눈이 좁아졌어요. 뭔데? 오늘 저녁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어요? 둘이서만 조용히 이야기하고 싶어요. 상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진 사람처럼. 24년 동안 형님께 숨겨온 게 있어요. 제가 잘못한 일이 있습니다. 승우의 심장이 뛰었어요. 상우가 자백하려는 걸까? 아니, 분명히 함정일 거야. 하지만 현행범으로 잡으려면 가야 했습니다. 어디서 만날 건데? 외곽 저수지 쪽인데 조용하고 공기도 좋습니다. 사람도 없어서 거기서 형님께 모든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24년 동안 갈고 닦은 연기였죠. 알았어. 저녁 7시에 보자. 승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우가 나간 뒤 승우는 비서실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외곽 저수지로 따라와. 경찰도 미리 대기시켜. 승우는 차를 몰고 도시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100m 속으로 비서실장의 차가 뒤따라오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1시간쯤 달렸을 때 저수지로 가는 유일한 도로가 막혀 있었습니다. 대형 화물차가 전복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따라오던 비서실장 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호의 계략이었어요. 승우를 혼자 오게 만들려고. 승우는 비서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나 먼저 갈게. 도로 뚫리면 바로 와. 회장님, 위험합니다. 괜찮아. 승우는 샛길로 빠져 저수지에 도착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수면 위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 상우가 서 있었어요. 그 옆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형님, 오셨군요. 상우가 웃었어요.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이야기해요. 바람이 차네요. 상우가 차 문을 열었어요. 승우가 먼저 탔습니다. 상우가 뒤따라 운전석에 앉았어요. 차 안이 고요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형님, 상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24년 전, 그 사고 말이에요. 승우의 손이 떨렸어요. 제가 형님께 고백할 게 있어요. 상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수님과 조카가 죽은 그날, 사실 저는 그 순간 상우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문이 잠겼습니다. 승우가 문을 밀었지만 열리지 않았어요. 상우, 뭐 하는 거야? 상우가 웃었어요. 24년 동안 숨겨왔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형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저도 다 알아요. 상우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어요. 시계방에서 형수님 만난 거, 그 여자가 조카라는 것도, 형님이 증거 모으고 있다는 것도. 승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 24년 전에 끝냈어야 했는데. 상우가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형님, 그 시계는 여기서 멈춰야 제맛이죠. 상우가 차 뒤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밀기 시작했습니다. 차가 벼랑 끝으로 밀려갔어요. 승우가 미친 듯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상우, 상우. 차가 저수지로 떨어졌습니다. 물보라가 치솟았어요. 상우는 물 위로 솟구치는 기포를 바라봤습니다. 비릿한 웃음을 지었어요. 늦었어, 형님. 이번엔 절대 살아남지 못해. 상우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저수지 아래 차가 급격히 가라앉고 있었어요. 차가운 물이 틈새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승우는 문을 밀었어요. 하지만 수압 때문에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이 발목까지 차올랐어요. 승우는 주먹으로 유리창을 쳤습니다. 손등이 찢어지며 피가 흘렀어요. 하지만 유리창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어요. 숨이 막혀왔습니다. 승우는 손목 시계를 만졌습니다. 해숙과의 커플 시계. 해숙아, 가은아. 물이 가슴까지 차올랐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물이 목까지 찼어요. 승우는 마지막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저수지 수면 위로 마지막 공기 방울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고요해졌어요. 24년간 멈춰있던 시계가 정말로 멈추려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시계방. 가은이 짐을 싸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엄마, 나 해고당했어. 가은이 현관문을 열며 말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해숙이 시계방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손에 낡은 사진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손에는 분홍색 쪽쪽이가 놓여 있었어요. 엄마, 가은이 다가갔습니다. 해숙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가은아, 앉아. 엄마가 24년 동안 숨겨온 게 있어. 가은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해숙이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젊은 남녀가 아기를 안고 웃는 사진이었어요. 이 사람이 내 아빠야. 가은의 눈이 커졌어요. 사진 속 남자,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이 사람, 한승우 회장님? 해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원래 이름은 한가은이야. 내가 태어났을 때 아빠가 직접 지어준 이름이야. 가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 아빠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다며. 거짓말이었어. 해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4년 전 한상우가 우리를 죽이려 했어. 살아남았지만 내 목숨을 담보로 협박당했어. 아빠 앞에 나타나면 널 죽이겠다고. 가은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숨어 살았던 거야? 해숙이 쪽쪽이를 가은에게 건넸어요. 이건 내가 아기 때 쓰던 거야. 아빠가 24년 동안 간직하며 널 그리워했어. 가은의 손이 떨렸어요. 쪽쪽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사가서 너덜너덜해진 고무. 아빠가 24년 동안 간직했던 것.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시계방에서 만났을 때 왜 그렇게 자신을 바라봤는지, 시장에서 왜 그렇게 행복해 보였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차갑게 해고했는지. 아빠가 날 지키려고. 가은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빠. 가은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승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갔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연결이 안 됐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가은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저 김가은인데요. 아니, 한가은이요. 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한승우 회장의 딸이에요.
우리 아빠 지금 어디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당황한 숨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이 저수지로 가셨는데 도로가 막혀서 저희가 못 따라갔습니다. 연락이 안 돼요. 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수지요? 어디요? 비서실장이 위성지도를 보내왔습니다. 가은은 현관을 박차고 뛰어나갔어요. 가은아. 해숙이 뒤에서 불렀지만 가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잡아탔어요. 아저씨, 여기로 가주세요. 제발 빨리요. 가은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택시가 도시 외곽을 향해 달렸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가은의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해야 해. 30분 후, 택시가 저수지 근처에 멈췄어요. 가은이 돈을 던지듯 내고 뛰어내렸습니다. 벼랑 끝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봤습니다. 멀리서 검은 차 한 대가 유유히 사라지고 있었어요. 상호의 차였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수면 위로 마지막 공기 방울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아빠. 가은이 절규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가은은 코트를 벗어던졌습니다. 대학 시절 딴 라이프가드 자격증. 그때 배운 모든 것이 몸에 새겨져 있었어요. 가은은 벼랑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한겨울 저수지의 물이 온몸을 감쌌어요. 얼음장 같은 냉기가 폐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가은은 수심 깊은 곳으로 잠수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차량이 보였어요. 진흙바닥에 처박히기 직전이었습니다. 가은이 차에 다가갔어요. 창문 너머로 아빠가 보였습니다. 승우는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은을 발견한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승우가 마지막 힘을 다해 유리창에 손을 갖다 댔어요. 가은도 유리창에 손을 겹쳤습니다. 아빠와 딸의 손이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했어요. 승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은이 문을 당겼어요. 하지만 수압 때문에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산소가 부족해졌어요.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가은은 다시 수면으로 올라갔어요. 하,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저수지가에 커다란 돌덩이가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가은이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차에 다가가 돌을 휘둘렀습니다. 유리창 모서리를 집중적으로 내리쳤어요. 손가락 끝에 상처들이 터졌습니다. 피가 물속으로 퍼져나갔어요. 하지만 가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뼈가 부서질 것 같은 충격. 손톱이 들릴 것 같은 고통. 그래도 쳤어요. 아빠를 살려야 했으니까. 퍽! 마침내 유리창에 금이 갔어요. 가은이 온 힘을 다해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유리가 산산조각 났어요. 차가운 물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가은이 차 안으로 팔을 뻗었어요. 승우의 안전벨트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아빠를 밖으로 끌어당겼어요. 마지막 힘을 쥐어짜며 수면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푸아. 수면 위로 솟구쳐 올랐어요. 가은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아빠를 저수지가로 끌어올렸습니다. 아빠. 가은이 승우를 눕혔어요.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가은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하지만 배운 대로 했습니다. 양손을 폭의 가슴 위에 올렸어요. 30번 압박하고 2번 인공호흡. 아빠, 제발 눈 좀 떠. 아빠. 내가 가은이야. 아빠라고 한 번만 불러보게 해줘. 인공호흡. 아빠. 제발. 가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피 묻은 손으로 아빠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그때 승우가 물을 토해냈어요.
눈이 희미하게 떠졌습니다. 아빠. 가은이 아빠의 얼굴을 가슴에 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서러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아빠. 승우의 떨리는 손이 올라왔어요. 가은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가은아. 그 순간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비서실장과 경찰들이 도착했습니다. 도주하려던 상호가 벼랑 끝에서 포위됐어요. 안 돼, 안 돼. 상호가 미친 듯이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수갑이 채워졌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승우와 가은이 들것에 실렸어요. 구급차 안. 승우가 떨리는 손으로 가은의 손을 잡았어요. 피가 묻고 찢어진 손가락. 이 손으로 아빠를 살렸구나. 승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아빠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가은도 아빠의 손을 꼭 쥐었어요. 아빠, 이제 어디 가지 마요.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구급차가 밤길을 달렸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도시를 가르며 울려 퍼졌어요. 대한 헤리티지 그룹사나 의료재단 응급실. 들것 2개가 동시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하나에는 승우가, 다른 하나에는 가은이 누워 있었어요. 저체온증 환자입니다. 체온 34도. 이쪽은 폐 손상. 중환자실 준비하세요.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그때 응급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해숙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달려온 그녀는 숨이 턱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유령처럼 숨어 살던 여자. 하지만 오늘 밤 그녀는 당당한 보호자로 이 자리에 섰어요. 여보. 해숙이 승우에게 달려갔습니다. 승우가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해숙아, 당신 괜찮아요? 가은이는요? 해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가은이가 나를 살렸어. 승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딸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어. 유리창을 깨고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몇 시간 후 승우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가벼운 저체온증이라 큰 문제는 없었어요. 하지만 가은은 달랐습니다. 수중에서 사투를 벌이며 입은 폐 손상과 전신 타박상, 중환자실에서 고비를 넘기고 있었어요. 승우는 링거를 단 채로 중환자실 앞을 서성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딸이 보였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24살 딸. 아빠를 살리려고 저렇게 됐습니다. 승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때 비서실장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승우가 고개를 돌렸어요. 상호 부회장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에 빠진 차량의 블랙박스 복원에 성공했습니다. 승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증거는 충분해? 네. 상호 부회장이 차를 미는 장면, 대화 내용 모두 녹화되어 있습니다. 승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전자 검사를 다시 해 믿을 만한 대로.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물러갔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승우는 중환자실 옆 보호자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요. 해숙도 함께였습니다. 새벽 2시 담당 의사가 나왔어요. 상태가 안정되었습니다. 면회 가능합니다. 승우와 해숙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가은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그리고 양손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승우가 딸의 침대 곁에 앉았어요. 조심스럽게 가은의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붕대 사이로 보이는 손가락, 유리창에 찢기고 물에 불어 터진 상처들, 아빠를 살리려고 생긴 흉터였어요. 승우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승우는 간호사에게 연고를 받아왔어요. 조심스럽게 딸의 손가락에 발라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손가락 한 손가락. 정성스럽게 24년 동안 해주지 못한 것들. 아플 때 약 발라주는 것. 다쳤을 때 호호 불어주는 것. 이제야 하고 있었어요.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첫 햇살이 들어왔어요. 가은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이 떠졌어요. 가은아. 승우가 딸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은의 입술이 움직였어요. 희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빠, 무사해요? 승우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딸이 처음으로 자신을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응, 아빠 무사해. 승우가 가은의 손을 꼭 쥐었어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가은아. 아빠가 너무 늦게 알아봐서 내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빠. 가은이 승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24년 동안 기다렸어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날을. 승우가 딸을 품에 안았어요. 24년 만에 포옹이었습니다. 해숙도 다가와 두 사람을 감싸 안았어요. 세 식구가 처음으로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오후 승우는 비서실장에게 명령했어요. 상호의 모든 범죄를 언론에 공개해. 24년 전 살인 미수, 비자금 횡령, 유전자 검사 조작. 하나도 빠짐없이. 알겠습니다. 다음 날 모든 언론이 대서특필했습니다. 대한 헤리티지 그룹 부회장 한상호, 24년 전 형수와 조카 살인 미수, 수천억 원대 횡령, 유전자 검사 조작으로 가족 재회 방해.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어요. 같은 날 오후 대한 헤리티지 그룹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승우는 병실에서 화상으로 참여했어요. 안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한상호 부회장의 해임. 둘째, 김가은을 공식 후계자로 지명. 이사들이 화면을 바라봤어요. 찬성하시는 분은 손들어 주십시오. 만장일치였습니다. 모든 이사가 손을 들었어요. 가결되었습니다. 승우가 화면 너머로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상호의 처가 식구들이 들어왔어요. 울먹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상호가 잘못했습니다. 선처해 주세요. 승우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어요. 내 딸의 목숨을 두 번이나 노린 자에게 인간의 자비는 없습니다. 승우가 일어섰어요. 나가세요. 처가 식구들이 울며 끌려나갔습니다. 한편 유치장. 상호는 철창 안에 앉아 있었어요. 형님이 먼저 유인한 거야. 정당방위라고. 상호가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저수지 인근 CCTV에 모든 게 찍혀 있었거든요. 상호가 차를 미는 장면. 가은이 아빠를 구하려고 물에 뛰어드는 장면. 그리고 블랙박스에 녹음된 상호의 목소리. 그 시계는 여기서 멈춰야 제맛이지. 살인 미수의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며칠 후 가은의 상태가 호전되어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저녁 무렵 승우가 해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해숙아, 응? 이제 더 이상 시계방 구석에 숨어 살지 마. 당신은 내 당당한 아내야. 이제 다시 시작하자. 우리 셋이서. 해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 세 식구가 모였어요. 가은의 침대 곁에 승우와 해숙이 앉았습니다. 아빠, 엄마. 가은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이렇게 셋이 있으니까 꿈 같아요. 승우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꿈이 아니야. 이제 진짜야.
창밖으로 별이 빛났습니다. 세 식구는 24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밤을 지새웠어요.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가은이 퇴원했습니다. 대한 헤리티지 그룹 본사 앞, 유리로 된 고층 빌딩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가은이 승우의 부축을 받으며 정문을 들어섰습니다. 손가락에는 아직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직원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본부장님 환영합니다. 가은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본부장?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신입사원이었는데, 아니, 해고당한 꽃뱀 취급을 받았는데, 이제는 회장의 딸이자 공식 후계자로 돌아왔습니다. 승우가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긴장하지 마. 내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야. 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 결의가 담겼어요. 회장실. 승우가 서류 한 뭉치를 가은에게 건넸어요. 내 첫 임무야. 헤리티지 정밀 시계 복원 프로젝트. 가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눈썹이 찌푸려졌어요. 이게 뭐예요? 서류에는 빨간 글씨로 중단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상호가 24년 동안 방치하고 훼손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상호가 비자금을 빼돌리느라 정밀 공장 라인을 멈춰버렸어. 이걸 내가 살려내봐. 가은의 눈이 빛났어요. 엄마에게 배운 시계 수리 기술, 그리고 아빠에게 물려받은 경영 감각. 둘을 합치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해볼게요. 가은이 대답했어요. 승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며칠 후, 가은은 직접 정밀 공장을 찾아갔어요. 먼지가 쌓인 기계들, 녹슨 부품들, 24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 가은이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다시 시작해봐요. 우리 기술자들의 눈에 희망이 돌아왔어요. 회장의 딸이 직접 기름때 묻은 손으로 기계를 만지는 모습, 그건 상호 시절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한 달 후, 정밀 공장 라인이 다시 가동됐습니다. 같은 시각, 구치소. 승우가 상호를 면회했어요. 철창 너머로 상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어요. 눈빛은 여전히 도끼가 서려 있었죠. 왜 왔어, 형님? 상호가 비웃었어요. 잘 됐다고 자랑하러 온 거야? 승우는 대답 대신 서류 한 장을 철창 사이로 밀어 넣었어요. 상호가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읽어 내려가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차명 계좌 전액 몰수 통지서. 내가 24년 동안 빼돌린 비자금. 전부 회수했어. 상호의 손이 떨렸어요.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돈은 피해 입은 중소협력사들을 돕는 재단에 기부할 거야. 승우가 일어섰어요. 당신이 딸을 찾은 게 결국 이 회사를 망칠 거야. 상호가 소리쳤습니다. 승우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걸어 나갔습니다. 2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방청석이 꽉 차 있었어요. 가은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손가락의 붕대는 이제 풀렸지만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증인은 당시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가은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수지 물속으로 들어갔을 때 차가 가라앉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유리창 너머로 아빠가 보였어요.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죠. 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벼랑 위에서 상호 씨가 웃고 있었어요. 아빠가 죽어가는 걸 보면서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고인 한상호. 살인미수, 횡령,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쾅! 의사봉이 내려쳤어요. 상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돼, 안 돼. 교도관들이 상우를 끌어냈어요. 상우가 발버둥 쳤습니다. 그때 방청석이 눈에 들어왔어요. 승우와 가은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미소 짓고 있었죠. 상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광기 어린 눈물이었습니다. 24년 동안 빼앗으려 했던 모든 것, 결국 손에 넣지 못했어요. 며칠 후, 승우는 강가에 서 있었어요. 손에 작은 함을 들고 있었습니다. 24년 전 상우가 건넨 가짜 유골함, 아내와 딸의 것이라며 속였던 그것. 승우가 함 뚜껑을 열었어요. 잿빛 가루가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이제 끝이야. 승우가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24년의 고통과 작별하는 눈물이었죠. 한편 시계방, 해숙의 작은 가게 앞에 현수막이 걸렸어요. 대한 헤리티지 그룹 전통 정밀 기기보건센터 제1호점.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할아버지의 회중시계를 고치러 온 손자, 돌아가신 어머니의 오르골을 수리하러 온 딸, 추억을 고치러 오는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해숙은 더 이상 숨어 사는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간을 고쳐주는 장인이 됐어요. 어느 날 저녁, 승우가 가은을 불렀어요. 가은아, 잠깐 얘기 좀 하자. 두 사람이 회장실 창가에 섰습니다. 저녁 노을이 서울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유통이 뭔지 아니? 승우가 물었어요. 가은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물건을 파는 거 아니에요? 승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유통은 단순히 물건을 건네는 게 아니야. 사람의 시간을 배달하는 거야. 가은의 눈이 커졌어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시계를 물려줄 때 그건 물건이 아니라 시간을 주는 거야. 우리는 그 시간을 연결해주는 사람들이야. 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의 말이 가슴에 새겨졌어요. 그리고 가은은 손가락 끝에 흉터를 내려다봤어요. 유리창에 찢기고 물에 불어 터졌던 상처. 하지만 이제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아빠를 건져낸 영광의 흉터였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가은은 더 이상 손끝을 뜯지 않았어요. 불안해서 뜯던 습관이 사라졌습니다. 석 달 후, 브랜드 런칭 파티가 열렸어요. 시간의 숲, 가은의 정밀 수리 기술과 승우의 기획력이 합쳐진 브랜드였습니다. 전 세계 파트너사들이 참석했어요. 화려한 조명 아래 승우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승우가 가은을 불렀어요. 가은이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아이는 제 딸입니다. 회장이 술렁였어요. 24년 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제 딸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승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아이가 저를 살렸습니다. 차가운 물속에서 유리창을 깨고 저를 건져냈습니다. 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 아이가 나의 딸이자 대안의 미래를 고칠 진정한 마스터입니다. 승우가 가은을 품에 안았어요. 뜨거운 포옹이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가은이 아빠의 품에 안긴 채 속삭였어요. 아빠 고마워요. 저를 포기하지 않아서. 승우도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가은아. 아빠에게 돌아와줘서. 1년 후 시간의 숲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브랜드가 됐습니다. 가은이 이끄는 사업부는 연 매출 수천억 원을 달성했어요. 25살의 젊은 리더. 하지만 누구도 그녀의 실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승우는 경영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났어요. 이제는 해숙과 함께 전국을 다니며 숨은 장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시골 마을의 늙은 목수, 산골짜기의 도자기 장인. 그들의 기술을 세상에 알리고
유통망에 연결해주는 일. 승우의 새로운 인생이었어요. 어느 날, 승우의 생일이었습니다. 시계방 뒷마당. 해숙이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이 놓여 있었어요. 아빠 생일 축하해요. 가은이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포장지에는 시간의 숲 로고가 새겨져 있었어요. 승우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시계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뒷면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생명수호. 이게 뭐야? 승우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제가 직접 설계한 시계예요. 방수 기능이랑 생명 유지 알람이 탑재되어 있어요. 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수지에서 아빠를 구했던 그날, 그 차가운 물속 기억을 담았어요. 승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시계를 손목에 찼어요. 고맙다, 가은아. 승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건져 올린 건 내 목숨이 아니었어. 우리 가족의 영원한 시간이었어. 가은이 아빠를 품에 안았습니다. 해숙도 다가와 두 사람을 감싸 안았어요. 세 식구가 뒷마당에서 오래오래 껴안고 있었습니다. 한편 보건센터. 해숙은 이제 명예관장이 됐어요. 가난한 청년 기술자들을 가르치는 스승. 24년 동안 협박당하며 숨어 살던 유령. 그녀가 이제는 존경받는 장인이 됐습니다. 선생님, 이 부품은 어떻게 끼워요? 젊은 수강생이 물었어요. 해숙이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거칠어진 손으로 섬세하게 부품을 만졌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시계는 사람의 시간을 담는 그릇이니까 정성을 다해야 해. 수강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숙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매주 주말, 세 식구는 시계방 뒷마당에 모였어요. 시장에서 사온 떡볶이와 국밥을 먹으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아빠, 오늘 떡볶이 매워요? 가은이 물었어요. 아니, 이제 익숙해졌어. 승우가 웃었습니다. 24년 동안 멈춰있던 대화. 이제는 소소한 일상으로 채워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승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명문가에서 가은에게 혼담을 넣어왔어요. 재벌가 아들, 의사, 변호사. 줄을 서서 가은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승우가 전화를 끊으며 중얼거렸어요. 우리 딸을 구하러 물속에 뛰어들 용기가 없는 녀석은 안 돼. 해숙이 웃었습니다. 여보, 너무 까다롭게 굴면 가은이 시집 못 가요. 괜찮아. 우리 딸은 최고니까. 승우가 뿌듯하게 웃었어요. 딸바보 아빠의 얼굴이었습니다. 본사 면접실. 가은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1년 전 자신이 면접을 봤던 바로 그 자리. 이제는 면접관이 되어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원자가 들어왔어요. 22살 청년. 긴장한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가은의 눈이 청년의 손에 머물렀어요. 손끝이 헐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힘든 일을 해온 손. 가은이 미소를 지었어요. 1년 전 자신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가난하지만 열정 넘치는 지원자. 기회만 주어진다면 뭐든 할 수 있는 사람. 합격입니다. 청년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네. 열심히 해주세요. 가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청년이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악수를 했어요. 가은은 1년 전 자신에게 기회를 준 아빠처럼 이제는 누군가에게 꿈의 기회를 선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세 식구가 저수지를 찾았어요. 1년 전 상호가 승우를 유인했던 그곳. 이제는 가족사랑 산책로로 변해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는 안전 펜스가 설치됐어요. 산책로 입구에는 작은 표지판이 서 있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길. 많은 시민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 손을 잡은 부모, 노부부 3대가 함께 걷는 가족. 승우가 아내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산책로를 걸었어요.
이제야 내 인생의 시계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네. 예쁜 마누라, 토끼 같은 자식도 옆에 있고 말이야. 승우가 중얼거렸어요. 해숙이 남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가은이 아빠의 팔짱을 꼈어요. 세 사람의 그림자가 산책로 위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만들면서 언제 올 거냐고 전화로 물어보던 어머니에게 무심하게 나중에 갈게라고 말했던 게 후회가 됩니다. 다시 전화해서 주말에 꼭 간다고 말씀드려야겠네요. 여러분도 오늘만큼은 사랑하는 분께 안부 한번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들으시면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을 만들 때 반영하여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연 채널 인생영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